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합종 연횡의 신호탄으로 여겨졌던 정세균, 이광재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됐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출마 선언까지 더해지면서 여권 내 단일화 바람이 강풍이 될지 미풍에 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유력 주자 간의 색깔론 논쟁까지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전국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경쟁으로 어수선한 국회 현장에 아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출근한 워킹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육아가 정치보다 어렵다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아이와 함께 출근한 이유, 잠시 뒤 차정현 기자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코로나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153명이 추가돼 전주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는데요. 수도권의 젊은 층 확진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닌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국내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일주 단위로 발표되는데 지난주 델타 변이 환자는 263명이었습니다. 이번 주엔 416명으로 153명이 증가했습니다. 2주 전엔 35명이 늘었고 1주 전에는 73명이 늘었는데 증가폭이 매주 2배씩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416명이 델타 변이로 확인이 되었고요. 델타 변이 관련돼서도 지역사회 집단 감염 사례가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서울 마포구 주전발 집단 감염 확진자는 현재까지 307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부산 등 비수도권까지 연쇄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델타 변이 검사에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이나 소요돼 역학조사가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사회에는 델타 변이 감염자가 상당수 퍼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학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굳이 검사하지 않아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확산세 같은 경우에 델타 변이의 비율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은 20, 30대 젊은 층의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도권의 20대 환자는 1,114명이 추가돼 일주 전 636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30대도 554명에서 797명으로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젊은 층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무증상이거나 경증만 보이고 활동 범위도 넓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델타 변이주라는 것이 급속히 확산하는 것으로 보여서 무증상 감염이 더 많아지고 당분간 통제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수도권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이른바 휴일 효과에 따른 월요일 확진자 감소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711명으로 사흘째 700명대를 유지했는데 이는 지난 1월 4일 이후 월요일 확진자로는 26주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그런데 서울 확진자가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 부산 지역의 유흥시설과 주점에 다녀가면서 집단 감염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20, 30대 이용자가 많다 보니 부산 지역 전체 확진자에서 해당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홍대 주점 관련 확진자가 지난달 22일 방문한 부산 서면 감성주점입니다. 이곳을 시작으로 서면 지역 7개 유흥시설과 주점에서 지금까지 3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3명이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부산을 방문한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타 지역의 확진자분들도 이 업소에 동선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발생. 이와 별도로 해운대구 유흥주점 한 곳에서만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흥시설이나 주점 관련 감염 사례가 늘면서 해당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20, 30대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부산 지역에서 나온 확진 환자 가운데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48.3%로 앞선 기간에 23%였던 것과 비교하면 배 이상 는 거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해제되고 휴가철이 되면서 이용자는 늘고 있는데 해당 업종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출입자 명부가 좀 부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업소의 업주나 또는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의 또 협조가 조금 미흡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시는 논의를 거쳐 거리두기나 방역 수칙을 조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이렇게 우선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또 젊은 층 확산세를 경계해야 될 시점이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백신의 교차 접종도 시작이 됐습니다. 네, 대상자들은 교차 접종의 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흡족해하는 분위기였는데요. 화이자 잔여 백신에 대한 신청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신 교차 접종 첫날, 2차 백신 접종을 위해 동네 소아과를 찾은 37살 신현진 씨. 물량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컸는데 맞고 나니 마음이 놓입니다. 그 이유가 좀 물량이 부족해서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이제 혼란스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또 2차 접종을 이제 무사히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도를 했던.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소규모 민간병원에서도 처음으로 화이자 백신이 입고돼 교차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석 달 전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시민들이 2차 화이자 백신 접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차 접종 효과에 대해 큰 기대를 했습니다. 교차 접종을 하면 코로나 예방률이 더 올라간다는 그런 보도 자료를 또 제가 많이 찾아봐서 그냥 일단 믿고. 화이자로 교차 접종한다고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독일에서 의료 종사자 32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를 보면 교차 접종 대상자의 전신 이상 반응 비율이 더 낮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는 백신 교차 접종 뒤 이상 반응 비율이 34%로 단일 백신 접종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대부분 발열과 근육통 등 가벼운 증상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는 심각한 문제가 알려지고 있지 않다면 2차 접종이 늦어지는 것보다는 교차 접종을 시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 될 거라는. 이런 가운데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고 남은 화이자 백신을 네이버 앱과 카카오톡에 올리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물량이 적은데 신청자는 많아 순식간에 마감돼 잔여 백신을 예약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올렸어요. 여기서 계속 볼게요. 네, 마감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원 운영 시간에 맞춰 잔여 백신 신청이 가능하다며 2003년 12월 31일 이후 출생자라면 누구나 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50대 이하 일반 국민 접종이 본격화하는 3분기 주력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기반입니다. 당장 이 백신을 맞게 될 젊은 층에서는 해외에서 잇따른 심장 염증 사례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방역 당국과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부터 본격화하는 50대 이하 일반 국민 접종은 mRNA 백신이 중심입니다. 고3 학생 등 수험생과 교직원은 파이자를, 50대는 모더나를 맞습니다. 다음 달 시작될 40대 이하 접종도 파이자나 모더나가 유력합니다. 8월 중순, 중하순부터 40대 이하 접종은 시작할 예정이고요. mRNA 백신이 될 가능성이 높고 노바백스 백신도 허가가 된다고 하면 가능한. 당장 이 백신을 맞게 될 젊은 층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 심장 근육이나 심장을 둘러싼 얇은 막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과 심낭염입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해외에서 mRNA 백신을 맞은 젊은 남성을 중심으로 심장 염증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심근염과 심낭염의 의심 증상은 무엇이고 의심 증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청소년 수험생에 대한 예방접종이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닌가요? 전문가는 mRNA 백신 2차 접종 이후 이 같은 부작용 보고가 있지만 드물게 나타나는 만큼 백신 접종 이득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100만 명당 4명 이내의 꼴이 되죠. 굉장히 드문 것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로도 꽤 생깁니다. 2.3% 정도가 심근염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을 때의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다만 파이자나 모더나를 맞은 뒤 4일 이내에 흉통,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제때 치료만 받으면 대부분 경증에 그치기 때문에 이런 이상 반응이 확인되면 바로 병원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현재까지 국내에서 mRNA 백신 관련 심장 염증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방역 지침 위반 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선 전국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중립을 지키면서 오로지 민생에만 전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과 젊은 층 확진자의 급증, 델타 변이 바이러스 집단 감염, 휴가철 유동인구 증가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을 비상한 시기라고 규정하며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강행한 것을 염두에 둔 듯 방역 위반 행위에 엄정한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집단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역 지침을 위반할 경우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엄격히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행히 백신 접종은 순조롭고 이번 달부터 물량 공급도 안정적이라며 필요하다면 교차 접종으로 변이 바이러스 대응력을 높이고 접종 간격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에 접어든 만큼 인명피해와 산사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대비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 전체를 향해 강한 어조로 한 가지 당부를 남겼습니다.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정부는 오로지 민생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앞선 참모회의에서도 나온 당부로 이 자리에서는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 비상인 상황에서 정치권의 경선 레이스가 가열되고 있는 만큼 자칫 민생 돌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YTN 나인수입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비상한 시기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상황인데 지난 주말 강행된 민주노총의 도심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행사 책임자 6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동자의 절박함을 외면한 채 민주노총 죽이기에 나섰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주말 도심 집회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최자 6명에게 경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겁니다. 앞서 경찰은 현장에서 직접 확보한 자료, 또 유튜브 등에서 혐의가 있는 6명을 줄였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역당국대로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민주노총의 집회는 불법이라 유감이라면서 거기에 맞는 법적 조치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이런 전방위 압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장, 콘서트장엔 이제 사람이 모여도 된다고 해놓고 왜 집회만 못하게 하냐는 겁니다. 정부가 절박한 노동자의 호소에 눈귀를 막고 민주노총 죽이기에 나섰다고 말합니다. 민주노총의 노동자 대회는 질서 있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어느 공간보다도 혼란스럽지 않았고 우리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6명 외에 민주노총 관계자 12명을 더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과는 별도로 지난달 여의도 전국 택배노조 집회 관련자 19명에게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 뚜렷해졌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오는 11월 총파업은 예정대로 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불안의 시대에 내 삶을 지켜줄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광재 의원과의 후보 단일화를 결정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노 핵심 인사 강금실 전 장관을 후원 회장으로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대표는 2021년 대한민국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지금은 불안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위협으로부터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도지사, 총리, 집권여당 대표를 차례로 역임하며 다져온 안정성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운 겁니다. 또 풍부한 국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일 갈등을 풀어낼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도자 간의 신뢰, 국민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고, 그런 점에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최단 시일 내에 일본 지도자와 만나서 신뢰를 회복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전 대표가 이 같은 강점을 내세운 건 중앙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사생활 논란을 안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전략으로도 풀이됩니다. 또 다른 친문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결국 정 전 총리로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저 정세균과 이광재 후보는 민주당 정권 재창출 필승을 위해 힘을 하나로 합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잇는 민주정부 탄생에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TV토론회에서 드러난 것처럼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대 반이재명 흐름이 점차 더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맞서 이 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전 장관을 후원 회장으로 위촉했습니다. 친노 핵심 인사를 영입해 자신의 반문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권 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지사는 톡톡 튀던 기존의 스타일에서 벗어나 차분하고 진중한 모습을 지향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주류인 다른 후보들의 공세가 계속될 경우 이 지사의 대응에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2차 방송 토론회에서 대선 주자들은 도덕성 논란까지 전선을 확대해 선두주자인 이재명 지사를 집중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정세균 전 총리는 대통령이 갖춰야 될 덕목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도덕성이라며 이 지사가 여배우와의 스캔들 의혹에 대해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지사는 자신이 바지를 한 번 더 내리기라도 해야 하느냐고 맞받아치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과 최문순 강원지사는 이 지사가 기본소득 공약을 두고 말을 바꾸고 있다며 압박을 했고, 이 지사는 반드시 해야 하는 정책이라는 건 변함이 없지만 단계적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지사의 영남 역차별 발언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오해와 왜곡이라는 식으로만 대응하고 있다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 격차가 최근 넉 달 만에 최소치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진행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윤 전 총장 지지율, 지난주보다 1.0%포인트 떨어진 31.4%로 나타나고 있죠. 또 이재명 지사 1.9%포인트 오른 30.3%로 집계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격차는 오차 범위 내인 1.1%포인트로 더 좁혀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12.2%로 그 뒤를 이었고, 추미애 전 장관과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각각 3.9%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론 최재형 전 감사원장,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그리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여론조사마다 1,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 사이에 미점령군 논쟁이 색깔론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민주당은 퇴행적인 주장을 당장 접으라고 요구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은 이 지사가 의도적으로 이번 논쟁을 일으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황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날 보수 텃밭인 경북에 있는 자신의 고향을 찾은 이재명 경기지사. 안동에 있는 이육사 문학관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다른 나라의 정부 수립 단계하고 좀 달라가지고 사실은 친일 청산을 못하고 그 친일 세력들이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야권에선 미점령군이라는 표현을 두고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충격적인 역사인식이라고 몰아세운 겁니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광복 회장의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황당무계한 망언을 이 지사도 이어받은 거냐며 대한민국을 잘못된 이념을 추종하는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곧바로 자신은 소련군을 해방군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당시 미 포고령에도 나왔듯 미군은 점령군이 맞다면서 윤 전 총장의 첫 정치 발언이 왜곡 조작한 구태 색깔 공세냐고 맞받아쳤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윤 전 총장이 장모 실형 선고 이후 공안검사 시대로 돌아가려는 거냐며 거들었습니다. 장모 사건 터지고 그러니까 왜 갑자기 또 공안검사 같은 시대로 돌아가는지, 다시 탄핵과 태극기강으로 건너가는 그런 돌아가는 그런 퇴행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색깔론 지적의 윤 전 총장은 철진한 이념 논쟁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잘못된 역사관이 문제라는 인식에서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잘못된 역사관, 세계관이 이것이 우리 한국 현실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비상식적인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친일 프레임을 들고 나와 의도적인 논쟁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일 논란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자체를 폄훼하는 시도는 국민 분열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보고자 하는 매우 얄팍한 술수입니다. 누가 먼저 논란을 촉발했던 대선 초기부터 색깔론이 제기되기 시작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논란이 어느 주자에게 유리하고 불리한지는 결국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 됐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비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심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과 궤를 같이 하는 행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선 경선의 시동이 걸리는 다음 달 안에 입당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개 행보를 재개한 윤석열 전 총장의 화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었습니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학계 인사를 만나 졸속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들의 그 합당한 동의와 그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과연 추진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고요. 졸속의 탈원전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거는 수정이 돼야 된다. 검찰총장직을 그만둔 것도 탈원전 수사에 외압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이 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것 자체가 이 월성원전 사건의 처리와 저는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첫 지역 일정으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찾았던 대전 현충원을 골랐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의 정책 방향과 대부분 일치하는 행보입니다. 여기에 처가 의혹을 겨냥한 여권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제1야당의 울타리가 절실해졌다는 점에서 조기 입당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온 국민이 윤석열 일가의 국정농단 예고편을 목도한 것입니다. 장르는 국고 약탈과 범죄 은닉입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본격적으로 나선 윤 전 총장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8월 안에 입당하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비롯한 다른 야권 주자들과 접촉면을 넓히는 동시에 경선준비위원회 출범까지 공식화했습니다. 저런 건데 별거 밀고 당길 의사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거는 정치 참여라는 것은 굉장히 고독한 개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어야 되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과 무관하게 계획했던 민심 행보부터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심 행보가 끝난 시기가 국민의힘 경선이 본격화할 8월 말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입당이 더 늦어지진 않을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을 위한 토론 배틀 나는 국대다 결승전에서 27살 임승호 씨가 우승을 차지하며 새 대변인으로 뽑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9년 황교안 대표 체제 당시 공개 오디션을 통해 청년 부대변인으로 선발된 바 있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의 유세차에 올랐던 취업준비생 26살 양준우 씨도 2위를 차지하면서 함께 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또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한 김현주 전 아나운서, 또 신인규 변호사는 상근 부대변인으로 선발됐습니다. 현직 부장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수산업자 김모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도 외제차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 특검은 무상으로 받은 게 아니라며 전면 부인했는데요. 경찰이 금품 수수 정황으로 입건한 유력 인사는 4명, 참고인 조사는 지금까지 12명 이루어졌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장검사와 총경, 전현직 언론인에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수산업자 김모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비싼 수입차를 건넸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김 씨가 차를 빌린 비용을 대신 내줬다는 겁니다. 박 특검은 지난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인물입니다. 앞서 지난 2016년 사기 혐의로 투옥됐다 특별 사면된 김 씨는 교도소에서 만난 언론인 출신 정치인 송모 씨를 통해 박 특검을 소개받았습니다. 고가의 시계와 수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입건된 현직 부장검사는 박 특검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영수 특검 측은 김 씨를 알고 지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품 수수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몇 차례 식사를 한 건 맞지만 수입차는 시승 권유를 받아 며칠 몰고 나서 반납했고 렌트비 250만 원은 다 줬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박지원 국정원장 집으로 수산물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김 씨가 대통령과의 친분을 주장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습니다. 집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사진과 청와대 문양 그릇을 전시해 두었다는 겁니다. 김 씨 특별사면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씨가 당시 사면 기준을 충족했을 뿐이라며 청와대와 관련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금품 수수 정황이 포착된 현직 부장검사와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섭 TV조선 앵커까지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부장검사 사무실과 김 씨 구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고 참고인 12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 상황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 구체적인 혐의는 물론 추가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에 대한 조사 여부도 밝힐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다만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의혹 대상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수산업자를 사칭해 거액을 가로챈 김모 씨는 4년 전에도 사기죄로 수감 생활을 했지만 범행 규모는 수백에서 수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김 씨가 출소 6개월 만에 100억 원대 사기꾼이 된 건데요. 정관계 문어발 인맥의 도움이나 로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칭 수산업자 김모 씨는 이미 한 차례 사기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뒤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선 사기 사건 판결문을 보면 김 씨는 법률사무소 사무장 행세를 하며 신용불량자 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책임져 주겠다고 속인 뒤 30여 명에게서 1억 6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7년 동안이나 도피를 이어갔지만 결국 덜미가 잡혀 지난 2017년 5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다가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출소 후 더욱 대범해졌습니다. 현재 1심 재판 중인 또 다른 사기 혐의 공소장에는 선상에서 급속히 열리는 선동오징어 사업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 7명에게서 무려 116억 원을 뜯어낸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1,000억 원대 유산을 상속받고 포항 구룡포항 일대에 어선 수십 대와 풀빌라, 고가의 외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짓이었습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등치던 잡범이 100억 원대 사기꾼으로 변모한 과정에서 도움을 준 인맥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김 씨의 판결문이나 공소장은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이 피해자로 등장할 뿐 범행에 도움을 준 정관계 인사나 로비 정황 등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검찰 관계자도 김 씨가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순수한 사기 사건이었다며 당시 수사 기록에도 로비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씨는 4년 전 사기죄로 수감 생활을 하며 만난 전직 언론인을 통해 일부 정관계 인맥을 넓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가 외제차 제공 의혹에 휩싸인 박영수 특별검사도 해당 전직 언론인을 통해 김 씨를 소개받아 몇 차례 식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등도 마찬가지로 전해졌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기된 김 씨의 금품 제공 의혹 수사 과정에서 대가성이 입증된 건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가로챈 금액이 100억 원대에 이르지만 범죄 수익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기존 사건 판결문이나 공소장에선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물 사기꾼으로 변모한 과정에서 도움을 준 핵심 연결고리가 더 있었던 건지, 또 김 씨가 가로챈 거액이 실제 금품 로비에 사용된 건 아닌지도 향후 수사에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경실련은 세종시의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공무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 사람의 평균 5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세종시 아파트값이 오른 결정적 요인으로 국회, 청와대, 세종시 이전 계획 발표를 꼽았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별공급제도는 거주지를 세종시로 강제 이전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습니다. 그러다 10년 사이 세종시의 아파트값이 폭등하자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서울 강남에 집이 있었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성원 제1차관이 세종시 아파트를 팔아 수억 원에 이르는 이익을 본 사실이 드러나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분양을 받고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서 제가 실제 이제 거주를 하지 못하게 됐고 경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세종시 특별공급 당첨 명단에 올랐던 공무원 2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분석 결과를 냈습니다. 특공부지인 아파트 단지 127곳에서 오른 집값만 13조 2천억 원, 아파트 한 채의 분양가 대비 시세 차익은 5억 1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세종시 새뜸마을 14단지는 한 채에 10억 4천만 원으로 가장 차익이 컸고 가장 낮았던 도랜마을 3단지도 3억 원에 가까운 차익이 났습니다. 단지별로도 저희가 시세 차익을 좀 살펴봤는데 단지별로는 세종시 엠코타운 가지마을 5단지에서 시세 차익이 4,802억 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정권별로는 현 정부에서 가장 많은 5억 원이 올랐고 이명박 정부에서 3천만 원, 박근혜 정부에서 8천만 원이 각각 올랐습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 여당이 국회, 청와대 세종시 이전 계획을 발표한 이후 집값이 2배 가까이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입주한 아파트 14,000세대의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국회, 청와대, 세종시 이전 계획이 발표된 2020년 이후 3.6억이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특별공급 계획 정책은 집값 상승만을 가져다 줬다며 세종시뿐만 아니라 다른 혁신 도시에서도 특공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이미 주택을 공급받은 공무원들은 실거주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878만 원의 소득이 있는 가구는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 21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직장 가입자는 지급 대상에서 빠지고 맞벌이 부부의 지급 기준은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오인석 기자가 전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건강보험료 커트라인 윤곽이 잡혔습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은 중위소득 180% 안팎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5월분 건보료 등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중위소득 180% 수준이 소득 하위 80%와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입니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까지 반영해 이달 말 정확한 건보료 커트라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100인 이상일 경우 최근 직전 소득이 100인 이하는 전년도 소득이 기준입니다. 다만 직장 가입자가 중위소득 180% 내에 들더라도 시세로 21억 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지난해 소득이 재작년보다 줄어든 경우 추후 의제기 절차를 거쳐 적극 구제됩니다. 맞벌이 부부에 대해선 소득 하위 80%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소득이 클 수 있지만 육아 비용 등 필수 소비 비용이 더 큰 만큼 커트라인을 일정 부분 올려줘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입장 변화입니다. 생계 때문에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희망한다면 가구 분리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개인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소득 하위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문제는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라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뉴스 시작할 때 소개해드렸죠. 지난 5월 출산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생후 59일 된 아들과 함께 국회에 출근했습니다. 용 의원은 모유 수유가 필요한 아이와 함께 국회 회의장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곤히 잠든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국회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지난 5월 출산 후 생후 59일 된 아들과 함께 엄마 국회의원으로 돌아온 겁니다. 실제 해보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자레인지도 필요하고요. 아이 기저귀를 갈기 위한 기저귀 교환대도 필요하고요. 아이를 이제 눕혀놓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전혀 수유실은 있지만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의정활동 복귀를 알린 용 의원의 첫 행보는 아이 동반법 통과 촉구였습니다. 용 의원은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2030 청년 정치인들을 위해 수유가 필요한 어린 자녀와 함께 국회 회의장 출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이 동반법이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임신과 출산 육아를 경험하는 어떤 여성과 남성 의원들 모두가 다 정치 참여하는 권리가 제한되지 않고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역 의원이 임기 도중 출산한 사례는 19대 국회 장하나 전 의원과 20대 국회 신보라 전 의원에 이어 용 의원이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현행 국회법에는 여전히 국회의원과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을 빼고는 원칙적으로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신 전 의원이 6개월 된 아이와 들어가게 해달라며 본회의장 문을 두드렸지만 의장 반대로 불발됐고 관련 법안도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선례를 만들기 두려워하는 우리 국회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아 굉장히 씁쓸합니다. 우리 국회가 노키즈존이 되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조만간 각 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아이 동반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거부할 명분이 적은 만큼 아이와 함께 일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마주할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더 커 보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밤만 되면 비가 강해지는 야행성 장마가 남부지방을 덮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최고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이란 예보가 나와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구름대가 동서로 길게 형성돼 있습니다. 장마전선입니다. 남해안까지 물러난 장마전선은 밤사이 조금 더 내륙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전선은 앞으로 이틀 동안 충청 이남 지방에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특히 남부 내륙에는 밤마다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야행성 장마로 기상청은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80mm의 물폭탄을 예보했습니다. 총 강우량도 최고 300mm가 넘을 것으로 보여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번 강수의 또 다른 특징은 야행성 폭우라는 데 있습니다. 6일과 7일에 걸쳐서 굉장히 강한 수증기들이 밤에 유입되는 그러한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이 6, 7일 동안은 북쪽으로부터 건조 공기가 수차례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비구름대 발달을 동무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장마가 시작된 지난 주말 이후 이미 300mm 안팎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지반이 약해진 상태여서 추가로 폭우가 내릴 경우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중부지방까지 북상해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고장난 화물용 승강기를 살피던 20대 직원이 10여 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강기와 함께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승강기 통로에 누워있는 남성을 상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직원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급히 출동한 겁니다. 부산의 한 전기자재 업체에서 사고가 난 건 오전 10시쯤. 알 수 없는 이유로 화물용 승강기가 3층 꼭대기에서 멈추자 확인하러 올라간 20대 직원 A씨가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사고 직전에는 A씨와 동료가 함께 있었지만
동료가 수리기사에게 연락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승강기가 10여 미터 바닥에 추락했습니다. 추락한 승강기 지붕에서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리프트가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리프트에 추락하고 변사자에 추락하고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료 수집에서 분석 중에 있고.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강기의 관리 상태와 결함 여부를 조사하는 동시에 사고 당시 A씨가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원인에 따라 회사 측의 과실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을 다시 70%로 늘리겠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정세균 후보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오늘 필승연대는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계승 그리고 4기 민주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미래 경제 창달을 위한 혁신연대입니다. 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비대면으로 공식 대선 출사표를 이렇게 던진 가운데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이광재 의원은 정세균 전 총리로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토론회와 또 국민의힘 대변인을 뽑는 토론 배틀 결승전도 오늘 동시간대 열리면서 주목이 됐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뭐 할 이야기들이 많은데 자 먼저 이낙연 전 대표의 비대면 출사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불안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불안해합니다. 청년도, 중년도, 노년도 불안합니다.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국가가 보호해드려야 합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네, 비대면 출사표 영상을 먼저 보셨는데 사실 뭐 다른 대목을 떠나서 불안의 시대인 거는 오늘 뉴스만 봐도 동의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던진 화두 중에서 동의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굉장히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유는 장황하지 않고 굉장히 뭐랄까요 자신의 비전을 네. 5개 항목으로 딱 떨어뜨리고 또 자신이 일을 하겠다라고 거듭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복하면서 예. 뭔가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이렇게 그 터치한 부분, 뭐 마지막으로 뭐 모든 것이 제자리로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시인가 총장의 그 풍경이라는 노래 가사까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그렇게 그 감성적으로 와 닿았지만 네.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하나가 똑 떨어지면서 논쟁적으로, 쟁점적으로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다가오는 어떤 이슈가 없었어요. 뭐 다 예를 들어서 신복지 그러면 그 신복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질적으로 다른 그런 후보들의 복지 정책과 어떻게 다른지 물론 나중에 또 설명을 이렇게 일문일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또 앞으로 하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관됐을 때 감성적으로는 다가왔지만 논리적으로는 수긍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조금 추상적이었다는 네네,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제 신복지라고 하는 부분을 내세웠는데 사실 기본소득하고 어떤 대결 양상
또는 뭐 대척점이 있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신복지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크게 요약하자면 이재명 지사는 사실은 전 국민에게 복지 정책이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하면 네. 이낙연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하면서 신복지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얘기하면 그냥 복편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 이렇게 두 개로 그냥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재명 지사와의 차별화를 노리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정책들은 대체적으로 무난하지만 눈에 띄는 것이 크게 없는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감정적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큰 그림의 어떤 그 느낌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부족했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 네. 뭐 눈에 띄는 건 토지 공개념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 추미애 후보가 많은 부분 얘기를 했던 부분이어서 본인의 독특한 형태의 공약의 한 부분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그 뭐랄까요 눈에 띄는 뭔가 그런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권 내에서 이 지사도 좀 추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윤석열 전 총장하고도 좀 결을 다르게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좀 차별화가 됐다면 어떤 대목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최근에 이번 대선 앞두고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공정인데 앞서 주자들 뭐 이재명 지사라든지 윤 전 총장이 말한 공정과 좀 어떻게 다른가요?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는 공감이 되는 게 공정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코로나 상처 때문에 청년을 네. 비롯해서 사회 격차가 있고 그리고 그 청년 비롯해서 많은 계층이 불평등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 고통을 갖고 있어서 네. 그것을 완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상처받은 공정을 뭐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윤석열 총장의 공정은 상당히 우리가 좀 느낌이 와요. 그것이 옳고 그름의 어떤 것보다도 보다 더 공정과 상식을 계속 언급을 하면서 네. 지금 왜 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도 역시 공정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부분이 좀 모호하지 않느냐. 상처받은 공정 그러면 실제로 그럼 이 대상이 어느 대상이냐? 청년층이 상처받았느냐? 청년층이 상처받은 받았다면 네. 그러면 현 정부에서의 총리직을 수행한 굉장히 오랫동안 총리직을 수행했잖아요. 현재 공정이 청년층이 상처받았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좀 느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맥락이 이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좀 더 앞으로 만약에 좀 설명을 하려면 대상이 뚜렷해야 되고 치유법이 그러니까 해법이 정확해야 되고 네. 그리고 개념이 뚜렷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설명드린 어떤 그러니까 오늘 연설문에 포함된 내용만으로는 지금 윤석열 또는 이재명 이 두 분의 공정과 뭐가 다르냐라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참 설명하기가 모호하게 됐다는 네. 얘기죠. 지금 자막에 있는 DJ 김대중 전 대통령,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학교였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제가 볼 크게 때는 차별은 안 이제 될까요? 저에게 학교였다는 표현은 정통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DJ, 노무현, 문재인 이분들은 민주당 출신의 정권을 잡은 분들이잖아요. 대통령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의 적통성을 본인이 이어받고 있다고 하는 부분인 것 같고 저 이제 세 분의 대통령은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 현 대통령입니다만 민주당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분들이 대통령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럼 본인이 대통령을 하더라도 결국 저 세 분의 길을 비슷하게 가겠다라고 하는 의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친문 진영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지지를 좀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저게 본심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본인 입장에서 당연히 DJ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의 현재 정책 노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도 대통령이 된다면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의지라고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점에 본다고 하면 세 분의 대통령을 거론하는 것은 본인이 제4기 민주정부를 이어받을 가장 정통성 있는 후보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공정 얘기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처받은 공정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공정은 윤석열 전 총장이 얘기하는 공정과 별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낙연 후보의 어떤 대선 출마와 함께 또 관심을 모았던 것이 정세균 후보 또 이광재 후보의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합동 기자회견 목소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안정 속에서
개혁이 지속되어야 대한민국이 미래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세균 후보에게 힘을 보태주십시오. 오늘 필승연대는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계승 그리고 4기 민주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미래 경제 창달을 위한 혁신연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광재 후보의 대한민국 미래 경제에 대한 원대한 포부와 꿈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 실현해 나갈 것을 당원과 국민께 다짐합니다. 네, 정세균 후보한테 힘을 보태달라. 사실은 오늘 공식적으로 단일화 선언을 하기 전에도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이 구도가 좀 공세가 강화될 것이냐가 사실 질문거리였는데 두 분 실제로 오늘 단일화 이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 단일화를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명분, 하나는 실리. 명분이란 건 왜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되는가가 뚜렷해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언론에서 미리 이야기했듯이 실제로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이냐. 이런 구도가 되려면 이재명 지사는 안 된다라는 것이 뚜렷하게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옳건 그르건 간에. 네. 그런데 오늘 지금 두 분의 어떤 녹취록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에도 아주 뚜렷하게 이재명 지사가 왜 지금 민주당의 후보가 되어선 안 되는지에 대한 뚜렷한 어떤 이야기가 없어요. 보면 뭐 연습할 시간이 없다. 안정적으로 개혁이 지속돼야 된다. 지금 뭐 9 후보 모두 다 연습할 시간이 없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네. 뭐 한 번이라도 대통령이 되신 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계승이어야 된다. 근데 또 이재명 지사나 다른 분들이 하면 계승이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뚜렷한 또 설명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좀 결기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꼭 손을 잡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명분을 보여주지를 못했다라는 느낌이고요. 네. 실리는 이겁니다. 두 분의 그 실질적인 지지율이 합쳐져서 뭔가 의미가 있어야 여기에 눈 뭉치처럼 계속 그 눈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이제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지지율이 낮고 또 뭐 정세균 전 총리도 사실 지지율이 좀 하락한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군소의 그런 힘을 합친 상황. 앞으로 그게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이를 두고 반 이재명 연대에 깃발을 세웠다라고 하기에는 두 분의 어떤 그 손잡음이 파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조심스럽게 드네요. 평론가님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한 대목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또 연대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당장은 이낙연 전 대표가 연대할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정세균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연대를 했잖아요. 네. 이 연대의 파급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저도 봐요.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일단 예비 경선에서는 더 이상의 연대는 없을 거로 봅니다. 예비 경선 6명이 정리되고 나면 제가 볼 때 각자 도생을 하다가 네. 막판에 가서 정말 합쳐서 효과가 있을 거라는 판단이 쓰면 그러면 합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의 이런 지지율의 추세가 계속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연합한다 해도 크게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낙연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낮다. 지난번에 정세균, 이낙연 두 분이 만난 거는 보도가 됐죠. 근데 네. 그러고 나서 이낙연 후보한테 물어봤어요. 언론에서 어떤 얘기 나누냐.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 없었고 큰 틀에서 단일화할 수 있다는 얘기를 나눴다는 얘기만 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광재, 정세균 두 분의 이 그 단일화가 가져오는 파급력이 낮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은 지금 당장은 낮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게 대선을 쭉 가면서 막판에 이제 9월 거의 다 돼서 그러니까 본 경선의 마지막 시점에 가서 두 분이 합쳐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를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든다고 하면 그때는 이루어지겠지만 그 전에는 당장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앞서 이광재, 정세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노무현 정신이 언급이 됐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후원 회장으로 참여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강금실 전 장관을 영입을 했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일단 지금 이재명 지사의 경우 지난번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하고 후보로서 경선에서 네. 한번 굉장히 크게 이 경선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좀 상처를 입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쪽 그 지지자들이 당시 이 체육관에서 나오면서 두고 보자 뭐 이런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것이 다시 이제 대세잖아요. 자신이 이제 선두주자니까 아웃사이더나 혹은 추격하는 어떤 주자 4년 전에 5년 전에 그랬지만 지금은 자기가 앞서가고 주류가 돼야
돼요. 주류가 되려면 아까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친문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친문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출발하면서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정치 일선에 나서진 않더라도 자기 의견도 표명하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옹호한 그런 분들이 주로 친문이라고 이야기되는데 네. 강금실 전 장관은 사실 좀 거리를 뒀었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인 발언을 굉장히 자제해 왔고 오랜만에 등장하긴 그렇죠. 했어요. 진짜 오랜만에 네. 등장을 하고 제 기억에 한 번 등장한 적은 있어요. 최재형 그 감사원장이 원장이 될 때 최재형 감사원장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13기 동기고 굉장히 또 가까이서 봤다. 판사로서 네. 굉장히 가까이서 봤다 그러면서 올곧은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했을 때 한 번 나왔고 그 외에는 사실 굉장히 자유롭게 그렇게 그 활동을 하셨고 조선일보에도 최근에 인터뷰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네. 그런데 왜 이재명 지사가 굳이 그 강금실 장관을 이렇게 모셔왔을까? 그 의미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의미가 또 크죠. 친노라는 핵심.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사실 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에 왜 이렇게 사실 거리를 뒀냐 이런 어떤 발언에 대해서 야 봐라 내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진짜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한 몸을 던져서 헌신했던 강훈식 장관을 이렇게 모셔왔다라는 것으로서 검찰 네. 개혁에 대한 의지 뭐 이런 것들을 단칼에 그냥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네, 상징성을 좀 고려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뭐 같은 질문이긴 합니다만 교수님께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이 지사에게 친노란? 이 지사에게 친노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본인이 이번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끌어안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실장님 잠깐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강금실 이제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그 당시 파격이었어요, 사실은. 네. 처음에 첫 여성 장관을 임명할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눈길을 엄청나게 끌었거든요. 그만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서 결정했던 인사였고 그것이 어느 정도 사회의 파장도 많이 일으켰죠. 근데 친노의 핵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친문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친노는 친문과 거의 비슷하게 같이 가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네. 친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조직 안에 들어와 있는 캠프 안에 들어와 있는 의원들 중에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 캠프 전략 담당을 총괄하고 있고요. 조정식 의원은 조직을 담당하고 있고요. 윤우덕 의원 같은 경우 대선 정책을 총괄하고 이분들이 다 예전에 민영배 의원은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요. 조정식, 윤우덕 의원은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친문 진영도 끌어안으면서 친노도 함께 어우르는 즉 모든 세력을 함께하지 않으면 이번 대선에서 이기가 어렵다고 하는 절박감이 저는 묻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예전에 그전에 문재인 이제 지금 현 대통령과 경쟁하던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모두 다 아우러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자세로 접근하겠다고 하는 이재명 지사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네, 당을 운영하는 경선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원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2차 토론회만 봐도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가 좀 본격화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오늘 토론회에서는 아무래도 여배우 스캔들, 도덕성 논란이 좀 검증돼 올랐어요. 네, 뭐 그것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역시 뭐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그 이재명 지사의 그 이번에 전략은 이거 같아요. 복싱으로 얘기하면 인파이터가 아니라 아웃복싱 같은 것. 그러니까 원래 이재명 지사의 캐릭터는 뭐죠? 굉장히 인파이터예요. 사안이 왔을 때 그것을 역공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도 사실은 문재인 후보와의 어떤 그런 설전도 직접적으로 벌이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네. 이번에 한번 보시면 상당히 자기가 좀 빠져나가요. 아주 이렇게 치열하게 부딪히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이번에 선두기 때문에 다른 모든 후보의 공격을 받아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전부 다 인파이터형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네. 주류로서 안정적인 모습이 이제 보여야 된다. 지금까지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변방의 그런 정치인이었다면 지금은 주류 정치인으로서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로서의 어떤 모습,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배우 스캔들도 이번에 오늘 보면 그 바지라도
바지라도 내릴까요? 또 한 번 내릴까요? 라는 표현도 공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런 현재까지 어떤 그 토론이 사실 다른 사람들이 좀 점수가 많이 나오는 어떤 상황도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지금 안정적으로 이 상황을 좀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경선 자체를 상처를 크게 입지 않고 그냥 무난히 치러내야 된다. 이런 그런 전략하에서 나오는 그런 이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도 오늘 뉴스 준비하느라고 오늘 토론회를 좀 자세히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난번 토론회를 봐도 그렇고 추미애 전 장관의 또 존재감도 좀 눈에 띄지 않습니까? 다른 후보들과는 좀 달라요? 그렇죠.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본인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러니까 해명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었어요. 첫째는. 그러니까 추윤 갈등이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을 띄운 거 아니냐, 대권 후보까지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네. 당내에서도 있었고 사실은 후보들 사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이제 해명하는 부분도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지사의 이제 기본소득 관련해서 본인 입장을 같이 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의견이 뚜렷한 것 같아요.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서는 뭐 본인도 동의하고 오늘 유튜브 방송과 통화하는 내용도 제가 들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본소득에 좀 더 강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조언까지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만큼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이재명 지사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그런 어떤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함께 하는 부분들을 보여준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소위 반 이재명 연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미애 장관은 이재명 쪽에서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저는 뭐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추미애 전 장관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소신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저는 보고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후보까지 돼서 저렇게 이제 야당에서 대선 후보로 떠오르는 것이 상당히 본인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아마 집중적인 얘기와 공격을 하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당내 경선이니까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본경선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얘기하고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이제 지금 하면은 이제 토론회고 경선 토론회고 이에 앞서 이제 국민 면접 형태의 또 어떤 그런 경선도 있었습니다. 9명의 모두가 참여한 거였는데 사실 앞서 평론가님 표현을 그대로 좀 따오면 인파이터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한테 바짝 달라붙어서 공격하는 유형. 인파이터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나 추미애 후보니 좀 두각을 나타냈을 법도 한데 국민 면접 결과는 이낙연 후보가 좀 높게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게 후보자 간 토론회라고 한다면 사실 승부가 그렇게 날 거예요. 네. 좀 더 부각이 되겠지만 면접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후보자 간의 어떤 토론이 아니고 면접관이 있고 면접관이 더군다나 이번에 그 취준생처럼 압박 면접을 해보자라고 아예 처음부터 공표를 했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좀 이렇게 계속 집요하게 곤란한 질문들을 펼쳤을 때 어떻게 순발력 있게 그것을 소화해내느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사실 이낙연 지사가 1등이 나온 건 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총리 시절에 이미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공세를 펼쳤는데도 청문회 과정도 겪었고 그것을 순발력 있게 이렇게 다 소화해냈던 그런 부분이 국민 면접에서 좀 이렇게 부각이 됐던 게 아닌가 싶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선두이기 때문에 또 가장 어떤 토론이든 어떤 면접이든 가장 질문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 질문들을 사실 자신이 뭐 면접관하고 뭐 이렇게 뭐 부딪혀서 싸우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이렇게 아웃박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하게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캐릭터가 나오지 못했다. 그게 이제 그 면접 점수가 좀 박혔던 게 아니냐 싶은 거죠. 네, 취준생들 입장에선 저 자막처럼 송곳 질문에 진땀을 흘렸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송곳 질문을 던진 사람이 이제 면접관이었던 김혜영 전 의원 아니겠습니까? 뭐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여배우 스캔들까지 좀 스스럼 없이 꺼내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정청래 의원이 뭐 알량한 완장질이냐 이렇게 좀 격노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면접을 하는 거잖아요. 면접 받는 사람이 면접관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물론 김혜영 의원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만약에 정말 본선에 가서 야당이나 아니면 야권의 후보가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얘기는 된다고 봐요. 그럼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런 질문을 하는 것도 그냥
충분히 대답하고 도리어 반대로 그러면 김혜영 의원이 그렇게 전 의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논리 있게 잘 설명해 버리면 그 질문이 무색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여러 가지 껄끄러운 또는 뭐 후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런 질문을 해가지고 우리 편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런 면접은요 일부러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선에 가게 되면 이보다 훨씬 더 험악한 질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면 국민들 볼 때 이런 부분들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대답하고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어찌 보면 후보로서의 어떤 그 존재감 이런 부분을 더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비판만 하지 말고 좀 불편하더라도 이분들을 통해서 또 국민 앞에 이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을 발견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로 잡는 게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지사만 딱 놓고 봤을 때 안에서는 이렇게 뭐 여배우 스캔들을 포함해서 공격을 받는 것 같고 지금 여야 구도로 좀 보면 역사인식 공방에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 점령군 논란이 지금 이른바 색깔론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에요. 주말을 거치면서.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부에서는 뭐 국민의힘이 네. 뭐 윤석열 전 총장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그런 이 반격 또는 뭐 비판 네. 그것에 대해서 또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지지를 한다, 지원을 한다 이렇게 지금 구도를 설명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이전 직전에 김원웅 광복회장이 사실은 이게 이 논쟁을 지금 일으켰거든요. 네. 그의 발언이 어떤 발언이었냐면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군은 해방군이다. 즉 현재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일부 그런 진영에서 네. 예전에 해전사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해방전후사 인식이라는 책에 그 논쟁 그 이념을 그대로 답습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건국이 잘못됐다, 부끄럽다 이런 어떤 인식하에서 북한은 굉장히 뭐 이렇게 소련이 해방을 시켜줬고 뭐 친일파를 청산을 안 했고 친일파를 청산을 했고 마치 네. 남한은 미군이 점령군으로 들어와서 친일파와 함께 손을 잡고 뭐 만든 어떤 그런 뭐 정권이다 이런 식의 어떤 논쟁처럼 김원웅 광복회장이 지금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로 그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연결돼서 그럼 같은 생각이냐라고 질문을 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또다시 이재명 지사 약간 말을 좀 바꿨다기보다는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소련군은 해방군이라고 한 적 없다. 소련군도 점령군이다 하면서 이제 논쟁이 어느 정도는 지금 다시 진압이 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지금 이 논쟁은 저는 불필요한 논쟁이다. 이재명 지사의 어떤 발언도 사실은 부적절했다.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그 이재명 지사 이전에 비슷한 발언들을 좀 했었거든요. 뭐 사드 문제와 관련돼서 네. 이전에 그 표현을 했듯이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미국과 소련은 둘 다 점령군이자 둘 다 해방군이었어요. 즉, 어큐파이라는 어떤 표현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그 포고문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군의 주둔의 목적이 일본에 대해서 일본을 무장해제시키고 일본의 어떤 이 정치를 그만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다. 조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목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건 해방군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미군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찬탁과 반탁 이유에서 미군이 계속 무슨 우리나라 식민지처럼 필리핀처럼 점령해서 계속 다스렸거나 베트남처럼 프랑스 대신 다스렸거나 이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양시켰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소련은 또는 북한이 그럼 친일파를 청산했느냐? 청산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한 말씀만 드리면 김일성의 친동생 김영준은요 관동군 통역관이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북한이 계속 은폐를 하면서 마치 자기들은 친일파를 다 청산한 양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역시 역사를 그대로 직시를 해야 된다. 이 논쟁 자체를 사실 종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교수님 얘기 듣기 전에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윤 전 총장 얘기와 또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한꺼번에 듣고 또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색깔론을 피울 생각 전혀 없고요.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상식에 반하는 경제, 사회 상식에 반하는 각종 정책들이 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편향된 그 생각만 가진 사람들을 공직자로 최고 의사결정 공직자로 이렇게 발탁을 해서 계속 쓰는 겁니까? 저는 이런 잘못된 역사관, 세계관이 이것이 우리 한국 현실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비상식적인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친일 논란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자체를 폄훼하는 시도는 국민 분열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보고자 하는 매우 얄팍한 술수입니다. 이미 이재명 지사는 2017년에 출마할 때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묘소는 참배할 수 없다며 분열의 정치를 본인의 정체성으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분열의 길을 미래로 삼을 것인지 갈수록 궁금해집니다. 네, 이번 논란에 대해서 이제 언론 보도를 좀 살펴봤는데 물론 모든 역사학자의 의견을 다 들어볼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로는 사실이 좀 무시되고 정쟁만 남는 건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교수님은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꾸 이 논란이요. 이육사 기념관에 가서 이재명 지사가 했던 얘기를 네. 이틀이 지난 이후에 보수 언론이 보도를 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이 야당이 이렇게 지금 확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말은 이런 거예요. 미 군정 시대, 지금 아까 이 실장이 얘기하셨지만 미 군정 시대에 미군이 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점령군을 하고 뭐 해방군을 했다. 그래서 일본에 무장해제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45년도입니다. 45년 9월에 메가더 장군이 포고령 선포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부 수립은 48년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던 건 이 미 군정 시대를 얘기한 거예요. 정부 수립하고 관계된 게 아니고요. 미 군정 시대에 미군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상황 잘 모르니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친일 행적을 했던 사람들이 미군에 붙어가지고 또 본인의 이익을 계속 가져가려고 청산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서 이 친일파가 일정 부분 미군과 결탁을 해가지고 본인들의 이익을 계속 해갔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48년대 정부 수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신 건데 그걸 가져다가 마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자체를 폄훼했다고 얘기해버리면 그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얘기는 미 군정 시기에 미군이 들어와서 점령하고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친일 행정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청산당할까 봐 미군하고 결탁을 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 문제를 얘기하고 지적한 건데 마치 정부 수립을 폄훼하는 것처럼 또는 뭐 나중에는 미군까지 문제를 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 미 군정 시대에 이 친일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청산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미군에게 붙어서 본인들의 이익을 계속 가져갔던 부분들 그걸 얘기한 거예요. 네. 정부 수립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확대를 시켜가지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자체를 폄훼했다고 윤석 대표 얘기하시는데 그건 전혀 얘기가 달라요. 이재명 지사도 그렇게 해명을 했고요 이미.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확대해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미 군정 시대에 미군이 들어와서 점령하고 일본의 어떤 무장해제 시키는 그 과정에서 친일파들이 본인의 이익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했던 나쁜 행동들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문제를 자꾸 이렇게 확대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이제 그 이 지사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른바 처가 리스크에 대한 위기를 좀 모면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또 대응하긴 합니다. 모면이 될까요? 지금 아직 멀었습니다. 뭐 검증, 도덕성 검증은 계속 나와야 될 것이고요. 네. 또 안보와 우리나라와 관련된 외교 또는 역사 인식과 관련돼서는 사실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얘기될 수 있는 것이고요.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려면 이재명 지사가 좀 더 뚜렷하게 그렇다면 그 전에 이야기한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네. 그럼 현 정부의 그러니까 현 정부의 어떤 역사성 즉 다시 말씀드려서 건국이 잘못되지 않았다 하는 거 그리고 북한도 친일파 청산이 안 됐다 네. 그리고 소련이 실질적으로 뭐 6.25와 관련돼서 어떤 역할을 했다 이런 어떤 조금 더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재명 지사를 포함해서 많은 이 민주당 쪽 이 지역 진영의 사람들이 그건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 논쟁을 벌여왔거든요.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즉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은 잘못 세워졌다, 건국은 잘못됐다, 임정이 완전히 어떤 인정을 뿌리로 삼아야 된다. 이런 논쟁이 이제 건국절 논쟁부터 시작이 됐고 이재명 지사도 상당 부분 그것을 동의했기 때문에 네. 이번 발언 자체가 딱 떨어져서 건국 수립은 아니고 그 직전만 이야기했다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 어느 근거로 이재명 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다고 말씀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의 예를 들면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해서 모든 진보 세력이나 민주당의 모든 사람이 거기에 동의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언제 그러면 뭐 그 지금 해방 전후사의 인식에 대해서 동의했고 소련군을 예를 들면 점령군이라고 얘기 안 하고 해방군이라고 얘기하고 본인도 안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예전에 다른 일부 사람들이 주장했던 주장을 가져와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연결을 시키는 것은 그건 지나친 비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거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죠. 어디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근데 지금 현재로는 그 지금 소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지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본인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당시 미 군정 시기에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문제를 자꾸 이렇게 확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그런 이제 지적을 하려면 이재명 지사가 그런 발언을 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이번엔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좀 보면서 최근의 지지율도 한번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31.4 대 30.3 박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좀 여론이 그야말로 반영된 결과로 보십니까? 여론조사는 지금 한 2개, 3개 기관이 네. 약간씩 달라서 네. 이 여론조사 기관만 놓고 본다면 예. 사실상 윤석열 지사의 그 지지율이 6%포인트 정도 빠진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KSOI 쪽 보면 이 여론조사 기관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사실상 윤석열 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는 추세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단 자신의 어떤 처가와 네. 또는 자신의 이 장모, 처와 장모에 대한 의혹이 실질적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 도덕적 검증의 시기가 완전히 왔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를 좀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그 민심이 조금 포함된 게 아니냐 싶은데 네. 사실은 지금 어찌됐든 다른 여론조사 기관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민심이 완전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라고 단언하기엔 그 추세선이 완만하게 지금 흐르고 있다. 뭐 급격하게 떨어졌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다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결과를 보면 또 이른바 줄 악재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 또 결과도 있긴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좀 그러니까 어떤 이게 결과가 사실은 반영되고 여론조사 계십니까?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예. 때문에 추세를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처가 관련된 문제나 장모 관련된 재판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냐를 보면 이 두 가지 조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명확하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 크냐 작냐의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게 무슨 예. 말이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를 조금 앞서가는 추세를 계속 보여왔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좁혀지면서 지금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점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어느 정도 빠지고 있다는 증명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파장이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 지금 현재 이제 장모에 관한 재판 결과가 나왔지만 7개에 관련돼서 수사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어느 시점에서 입당을 할 거냐 하는 부분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출렁일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네, 됩니다. 말씀하신 김에 이제 입당 고심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앞서 우리 리포트에서는 울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입당 시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당 시기는 계속 늦출 거라고 생각해요. 당장 입당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8월에도요. 8월도 제가 볼 때는 물론 8월에 입당하지 않을 거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예컨대 다른 수사에 대한 결과의 내용들이 본인한테 좀 악재로 작용한다거나 예. 다른 어떤 악재가 또 나타나서 본인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뭔가 울타리가 필요해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이 여론조사가 일정 부분 좀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큰 틀에서는 본인의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입당을 하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중도 진영이나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 중에도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같이 끌고 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시간을 늦추면서 가다가 마지막에 입당을 하든 아니면 단일화를 하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중도층도 함께 끌고 가면서 본인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입당 시점은 상당히 고심하면서 계속 지켜볼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 관계상 평론가님께는 두 사람을 좀 묶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그 여론조사 결과에도 최 전 원장의 숫자가 나가긴 했습니다만
이런 가운데 최재형 전 원장의 지지 모임이 출범을 했습니다. 뭐 제가 그대로 전해드리면 행사 이름이 제2형 세상이 이상의 나라를 좀 구해줘 이런 표현인데 최 전 원장 그리고 윤 전 총장 등판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두 분 다 입당을 생각보다 빨리 할 거예요. 왜 제 생각은 뭐냐면 윤 총장 말씀부터 드리면 네. 윤 총장은 지금 이유를 계속 대고 있어요. 윤 총장 측에서 뭐 호남 지지율을 좀 더 끌어올린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실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입당을 주는 느낌을 줘요. 근데 그거를 명분으로 이렇게 만들질 못해요. 현재까지는 이슈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이 문제가 끌려다니고 있어요. 언제 입당한다, 어째 입당한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자신은 그냥 내가 뭐 때문에 뭔가 좀 더 많이 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안 가고 있거든. 네. 이렇게 지금 느껴지면 국민들은 뭐 문제냐면 너무 지금 계산하고 있어. 자신의 어떤 그런 이 분리로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 필요하게 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환하려면 차라리 입당을 하든 아니면 다른 이슈를 꺼내든 둘 중에 하나를 지금 양당한테 택해야 되고 네. 최재형 원장 짧게 말씀드리면 이 상황을 윤석열 총장이 다 보여줬기 때문에 최재형 원장은 다르게 할 것이다. 즉 자신이 똑같이 지금 나 공부해야 돼요. 사람들 만나야 돼요. 이렇게 되면 최재형 원장은 이미 윤 총장의 피로도를 그대로 또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상당히 이제는 예측 가능한 그런 정치 행보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앞서 예고만 하고 빠뜨린 질문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두 분께 1분 정도 드리면 자, 국민의힘 대변인을 뽑는 토론 배틀 결승전도 있었거든요. 뭐 어떻습니까? 어제 결승전이 됐고 새 대변인이 뽑혔는데 좀 다른 대변인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약간 이제 물론 열심히 잘한 건 좋은데요. 네.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면 대변인은 사실은요 언론을 상대로 해서 당의 입장과 생각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예. 토론을 하는 게 아니고 대변인은. 그래서 저는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토론 배틀을 통해서 뽑을 게 아니라 정말 잘 전달하는지 내용을 잘 요약해서 정말 그 언론에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 좀 봤으면 좋을 텐데 너무 토론 배틀만 가서 이게 대변인 자리가 갖고 있는 원래 목적과 좀 상이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36살의 당대표와 20대 후반의 그 대변인들 네. 상당히 좀 다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정치가 좀 바뀔 것 같아요. 대변인이든 누구든 간에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이 토론을 하고 자신들의 어떤 모습을 생생하게 보이는 것 그런 문화가 앞으로 좀 더 정착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토론 배틀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후보는 김두관 후보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받을 수 있도록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9분 후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지명권으로 나라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찬성, 반대 중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예.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상처를 이미 받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께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180석 정당의 대표가 되신 후에 이제 재보선에서 큰 패배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일각에서는 이낙연 리더십에 대한 국민들의 총체적인 평가가 나온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의견도 있는데요. 네,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전면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거창한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예, 법에 그 정도 하라고 되어 있는 저희가 거.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 후보 중 유독 형수 욕설 논란, 여배우 스캔들 등 사생활에 관한 논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배우 그 얘기는 더 안 하셔도 제가 얼마나 더 증명을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냥 이 정도로 그만하면 좋겠고요. 형수 욕설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긴 하지만 제 인격의 부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사과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리를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인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하고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일본 형사에 비유하셨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나만이 선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악이라는 후보자의 평소 생각이 반영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 전체 글의 맥락을 보시면 민주당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민생경제 그리고 평화와 남북 통일에 대한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걸 국민의힘당에 요구할 겁니까? 아니면 군소 정당에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촛불 명령을 받들고 우리가 친일 청산이라고 국민통합 저해한다 이렇게는 민주당에서 얘기할 수는 없겠죠. 마찬가지로 통합은 이 전공법, 정의, 공정, 법치에 입각해서 통합을 해야 진정한 통합인 거지 아니면 우리가 이러려고 나라 세웠나 민주주의에 열정을 바쳤나 피 흘렸나 오히려 분열과 갈등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은 후보님과 다른 생각을 가진 많은 국민들은 전부 친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제가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없고요. 같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답게 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준비한 질문하고도 조금 겹쳐서 약간 겹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대통령은 이제 적재적인 사람들하고도 토론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당 밖에 좀 더 의견이 다른 사람들하고 또 내가 토론을 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한때는 치마폭이 넓다. 바지폭보다 치마폭이 훨씬 넓습니다. 네. 네,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의 피해자인 고 이모 중사의 남편은 2차 가해자들이 평소 부대 내 문제가 생겨도 덮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중사의 남편은 YTN과의 통화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며 이번 사건을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YTN의 전화 취재에 응한 고 이모 중사의 남편. 군의 수사가 미진하다며 특히 군사경찰과 군사검찰의 책임 떠넘기기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행동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 식구 감사하기를 떠나서 성역 없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진한 초동수사에 답답해한 이 중사의 아버지가 공군본부 군사검찰에 탄원서를 냈던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또 20비행단 내 2차 가해자들이 평소에도 큰일이 생기면 덮기에 급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레이더가 안 좋으면 원래는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수리한다던가 그런 일은 비일비재 했었거든요. 이 중사가 전출 갔을 당시 신상유포로 괴롭히던 15비행단 간부들이 발뺌하는 모습에는 기가 막혀 했습니다. 간부들은 오기 전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니까 몇십 %? 30%인가 아무튼 단장부터 정부통신대대장까지 오니까 조심해라.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의 사임은 책임을 져버린 것이라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책임을 져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2017년부터 사귄 이 중사와 내년에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던 남편은 그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김치 피자 탕수육 먹자고 해서 알겠다. 와이프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같이 하려고 계획 중이었어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노력 중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꾸준한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정의가 구현될 때까지 좀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인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훈련 연기를 촉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예정대로 진행할 거라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민주당 소속 등 국회의원 70여 명이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남북, 북미 관계 발전에 난관으로 작용하는 연합훈련은 규모와 관계없이 연기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장으로 나오게 하는 데에는 장애요, 난관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미 국방부는 그러나 현재로선 훈련 일정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 서플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자유아시아 방송에 방어적 성격의 연합훈련은 한미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 다음 달 연합훈련이 축소 시행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우리 국방부도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과 관련돼서요. 훈련 시기나 규모, 방식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상반기 연합훈련도 코로나19를 이유로 축소된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행보가 예상됩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폴 러케머라 신임 연합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당부했지만 규모가 축소되면 전시작전권 전환 2단계 검증 연습도 다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군 당국은 북한군도 이달부터 하계 훈련에 돌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올 하반기 남북 북미 관계에 군사적 변수가 작용할지 관심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난립해 있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줄 폐업이 한층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 등을 받아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은행이 이를 꺼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시장은 늘 그랬듯이 연일 요동치고 있지만 우리 금융당국의 가상화폐 반대 입장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당국은 최근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요건인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서 은행들이 사고 면책을 요구한 것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들어 거래소의 줄 폐업 가능성을 여러 차례 경고해온 은성수 금융위원장. 200개인가 거래소가 될 줄 모르는데 만약에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됐을 때이기 때문에 자기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나중에 9월달 돼가지고 갑자기 폐쇄되면 왜 정부가 지금까지 이걸 보고를 안 해주느냐.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에 면책을 준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며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문하며 거래소 관리의 1차 책임이 은행에 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 확인 입출금 개정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현재 거래소 가운데 정보보호 인증을 받은 곳은 20곳, 실명계좌는 업비트와 빗썸 등 4곳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은행들은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터줬다가 향후 금융사고가 터질 경우 투자자들이 은행의 검증과 은행과의 거래를 믿고 투자했으니 은행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 세탁에 연루되면 해외 지점이 영업정지까지 이룰 수 있어 거래소 검증 작업에서 완전히 손을 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가 새롭게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받아 개정법 관련 신고를 마칠 가능성이 낮아 줄 폐업이 한층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열대성 폭풍 엘사가 현지 시각으로 4일 밤 쿠바 남부 해안에 상륙한 뒤 미국 플로리다주를 향하면서 쿠바 주민 18만여 명이 대피하고 미국 플로리다주 15개 카운티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엘사는 지난 3일 1등급 허리케인에서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줄어들었지만 다시 세력을 키우면서 이날 쿠바 해안에 접근했다고 AP,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엘사의 최고 풍속은 시속 100km로 쿠바 당국은 집중호우 가능성에 대비해 주민 18만 명을 미리 대피시켰습니다.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강원 남부까지 비가 확대되겠고 특히 남부지방에는 내일 낮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 일부 지역에는 80mm 이상의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지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물이 넘치고 저지대 침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남부지방의 많은 곳은 300mm 이상, 충청에도 최고 100mm의 폭우가 더 쏟아지겠고 여기에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람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21도, 대전 23도, 광주 23도, 부산 24도로 예상되고 제주도는 27도로 올여름 처음으로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31도, 대전 28도, 광주 26도, 부산 26도로 예상됩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 폭우 대비 특히 잘 해야겠습니다. 뉴스나이트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